오늘 막 우후죽순으로 발표된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취득세 완화나 또 그 다음에요 청약 무순위 뭐 거주 요건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중소형 평형도 추첨제 비중 높인다. 그 다음에요 공시가격 인하.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인하가 됐죠? 지가랑 단독주택. 아직 저기 공동주택은 발표가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 발표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꺼번에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의 생각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지금 원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원하는 것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래량 회복. 두 번째는요 건설사 지탱.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 힘쓴 게 뭐예요?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뭐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취득세를 왜 완화하냐? 취득세는 누구 취득세 완화하는 거예요? 1주택자 취득세를 1주택자가 지금 1.1%죠. 이걸 완화해요? 아니죠. 다주택자 8% 12% 요거를 완화해서 이게 1%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득세 완화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제 문정부 징벌 3종 세트 딱 제목부터가 부동산 정치는 저들이 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지금 주택 취득세율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 대상 내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의 취득세는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이다. 그 다음에 1주택자는 1에서 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주택자까지는 1주택자랑 똑같은 취급을 해주고 4주택자 이상도 4%로 대폭 낮추겠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예전에 2020년 뭐 6월 이럴 때는 10,000건이 넘어갔죠. 6월 7월 이럴 때. 그런데 2022년 됐을 때 지금 현재 어때요? 1,000건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분의 1토막 난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데 세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정부 지지층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번 정부의 지지층은 뭐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진짜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완화책을 기대하고 뽑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문정부가 싫어서. 문정부가 싫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가장 크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쪽은 사실은 집값을 안 잡길 바래요. 이쪽은 집값을 잡길 바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양쪽 다 봐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명분은 있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너무 빨리 떨어지면 다들 위험하다. 경제도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원래 집값 하락폭을 낮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폭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강보합이나 혹은 약보합 형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목표다. 왜? 그러면은 이들은요 어쨌든 떨어지는 걸 막았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떨어졌어요. 요걸 팔면 양도세를 5억 내야 되는데 양도세 내는 게 1억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8억 벌었다고 치면 얼마죠? 7억에 샀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때는 5억 해가지고 1억 양도세 내니까 4억 번 거죠. 이쪽에서는 8억 벌어가지고 5억 양도세 내니까 3억 번 거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이득이에요? 이쪽이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떨어지더라도 완화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일단은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완화가 되면 하락폭이 완화가 되죠. 아 떨어지고 있는 문정부 말기에 진짜 규제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금리 떨어지니까 이걸로 연끌적들 유지해가지고 더 올리고 그래서 더 좋은 상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끝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급격히 올랐으니까 급격히 떨어지죠. 근데 이 하락폭을 막아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들은요 여기 와서 가끔 가다가 저기 공개 스트리밍 할 때 댓글 다는 인간들 있죠. 문정부가 다 올려놨는데 경제에 대해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그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왜냐면 다른 데서는 다 긴축했는데 우리나라만 완화했어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 다 같이 완화했는데 그 강도가 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그냥 너무 올라서 문정부 때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은 보합이네. 그러면 양쪽 다 지지층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 이야기 많이 하죠.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보유세. 자, 정부에서 근데 이들을 챙겨줘야 되니까 뭘 한 거예요? 보유세 완화를 했죠. 보유세 완화를 했어요? 그럼 세금이 확 줄었죠. 뭐 어디서 메꿔야 돼요? 보유세는 낮췄으니까 양도세랑 취득세에서 더 걷어야 되겠더라.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세금이에요. 얘는 거래가 늘어야 나오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야지 세수 확보가 돼요. 게다가 이번 정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문정부 이야기할 때 뭐 포퓰리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죠. 많이 풀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구제한다고 했죠. 뭐 여기까지는 구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영끌적 구제하죠.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에다 돈 쏟아 부었죠. 그 다음에 비투족 구제하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예요? 레고랜드 사태 터져가지고 채권시장 구제하죠. 돈을 엄청 풀어요. 돈을 엄청 푸는데도 금리가 올라가서 긴축이 워낙 강하니까 떨어지는 거다. 많이 풀었다는 건 정부 지출이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정부 수입을 늘려야 이 지출을 따라가겠죠. 만약에 지출이 커져요. 가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출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늘든가 부채가 늘든가 둘 중에 하나 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할 때 제일 지적한 부분이 뭐예요? 국가부채 왜 이렇게 올라가냐. 너네 박근혜 때 국가부채 올라간다고 그렇게 까더니 문재인 국가부채 너네가 더 많이 올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까고 들어왔어요? 그럼 부채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럼 수입을 어디서 늘려야 돼?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하면은 적게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 5억 받을 거 1억 받아요. 근데 5억 한 건 되는 것보다 1억 10건 되는 게 세금이 더 크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청약, 무순위 거주 조건 없애고 중소형 가점제인데 여기서 이제 추첨제 비중 높이죠. 또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또 실거주 요건 없애고 이런 것들이 건설사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요 청약 가점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를 하고 내 집이 있어요. 근데 B는 부산에 거주를 해요. 물론 청약 가점은 똑같이 높고 내 집이 있어요. C는요 청약 가점이 낮아요. 집은 서울에 있고 내 집이 있다. D는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예요. 거주지는 서울이고 청약 가점이 낮다. 이 같은 경우가 최악이죠. 청약 가점 낮고 거주지는 저기 파주 이런 데 살고 있고 내 집 없다. 이런 요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사람은 어때요? 가점이 낮죠. 가점이 낮아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도 내 집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 안 나오는데 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들어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중소형 추첨제를 완화해주면 유입이 되겠죠. 청약시장에서 떠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죠. 근데 중소형 추첨제인데 서울 중소형 추첨제는 못 넣었죠. 그런데 거주 조건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무순위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져 버리죠. 이 사람은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힘든데 추첨제를 노려볼 수가 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거주 요건 없는 게 큰 메리트다. 내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세 내놓으면 되니까. 혹은 그 집에 그냥 투자로 하고 싶은 사람들, 뭐 투기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 없어진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 청약 가점 높아요? 거주 조건 없으니까 이런 데 넣어봐야지. 물론 무순위 가점 영향을 안 받지만 이 중에서 서울에 청약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 사람밖에 없었는데 B, C, D, E를 끌고 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청약이 잘 되고 있으면 저런 짓 안 해도 돼요. 자, 청약이 잘 된다. 건설사들이 수익을 올리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죠. 안정성이 있으면은 부동산 PF를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터졌죠.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둔촌주공이 4.7대 1 나왔어요. 10만 청약설 이야기 나왔는데 1순위에 13,000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 건설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건설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아, 둔촌주공도 안 됐는데 너네가 되겠어?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럼 돈을 안 빌리면은 빌릴 수 있는 방법. 가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돈을 제가 뭐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이 KB다. 그럼 KB에서 빌리고 싶어요. 근데 KB에서 안 빌려줘.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1금융권 찾아보겠죠.
신한, 하나, 우리, 뭐 농협 이런 데 가보겠죠. 다 안 빌려준대. 그럼 어디로 가요? 좀 더 이자 높은 이금융권으로 가죠. 근데 이금융에서도 원하는 만큼 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캐피탈로 가고. 심지어 안 되면 사채까지 가죠. 사채의 이자가 높은 걸 몰라요? 알죠? 1금융보다 훨씬 높은데. 근데 왜 사채를 써요? 돈이 없으니까. 건설사도 똑같아요. 건설사는 여기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개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PF를 받아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손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양이 잘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방법 똑같이 하나로 보면은 수요, 유도. 이게 핵심이죠. 그럼 수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가격으로 유도하느냐? 아니면 수요를 억지로 늘리느냐? 이 부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격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양가를 처음부터 낮게 한다든가 혹은 뭐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다든가 뭐 루이비통 주고요, 뭐 저기 벤츠를 주고 혹은 뭐 가전제품을 놔준다든지 테라스 확장비를 안 받는다든지 발코니 확장비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건 이미 건설사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줄어들죠. 수익이 줄어드니까 PF를 내기도 힘들죠. PF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고 억지로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수도권, 지방까지 늘린다. 그 다음에 실거주 할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유도를 한다. 또 가점이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추첨대 비중을 높여서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지역 해제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런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화하는 정책을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부동산 거래량 활성화, 그 다음에 건설사들 부활시키는 거. 건설사들 망하지 않게. 건설사들이 망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뭐 실업자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너무 많아요. 망해야 될 건설사들이 초이노믹스 하고서 막 이러면서 안 망하고 근근히 버텼는데 분양가 상한제 해제해주고 제초한도 없애주고 막 이러면서 여러 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투자 수요들 들어오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럼 분양가도 올릴 수 있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 분양받고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완판 나고 미분양이었던 거 다 해소되고 그러면서 망해야 될 건설사들이요 많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내야 될 건 짜내야 되는데 못 짜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였죠? 보땡 건설사 사장 야만 도주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런 건설사는 이미 망했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게 지금까지 살아서 악습해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그 두 가지만 목표로 노리고 있다. 크게 보시면은 그렇게 두 가지. 뭐 세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완화책들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할 것이냐 요게 핵심인 거죠. 그랬을 때 자 일단은 거래량은요 늘어나기 힘들다. 왜냐면은 일단 실수요들은 못 사는 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알 테고 그러면은 이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따지면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매매가 하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걸림돌이 되는 게 전세가 하락이고요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진짜 단타 투기 수요들은 보이스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1년 내에 팔면 되지. 양도세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팔아서 수익만 빨리 남기면 되지. 그런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투자금이 커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 큰 악재다. 그러니까 요거 악재 하나 없애줬는데 얘네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꺾일 생각이 없죠. 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하락하기까지 한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요. 저금리 때 전세가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의 금리면 전세가가 여기까지는 빠져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전세가는 집주인들이 한 번에 확 내려주면은 안 되니까 저지선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분양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요. 분양시장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에 올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분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쁜 분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지역 어디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로 할까요? 좋은 지역은 라이트시라고 하고 나쁜 지역은 하우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좋은 지역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요. 이건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투기꾼들이 넣고 싶은데 저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못 넣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풀려요? 그러면은 얘네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무슨이 나면 넣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그 미분양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 좋은 거라는 건 무조건 지역이 좋다, 위치가 좋다, 인근 뭐 시설이 좋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좋다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 그러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로 넣을 사람들도 아 나중에 그냥 내가 여기 무슨이 놀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부장시장이 확 살아난다기보다는요 안 되는 곳은 더 안 되고 조금 괜찮은 곳은 조금 더 살아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살아나기에는 일단은 부장시장의 핵심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성장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 그들이 돈이 없다. 근데 지금 분양가를 안 낮추니까 서울 같은 곳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보시면은 분양시장이 저 정도로 살아나기에는 확 살아나기 힘들다. 물론 조금은 더 살아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